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67회네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990년도를 마무리하는 4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세 번의 토크에 걸쳐서 1월부터 9월까지의 한국 복싱 그리고 주요 해외 복싱이나 이슈를 좀 돌아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이제 90년을 결산하는 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90년도를 함께 얘기 나누셨던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이성열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또 김영문 님도 함께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10월부터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0년도에 문성길 선수가 두 체급을 제패하면서 유난히 좀 할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번 2차 방어전도 얘기거리가 좀 많을 것 같아요. 10월 20일에 그 경찰관 복서였죠. 일본의 마스무라 겐지를 상대로 그 이 타이틀 2차 방어전을 갔습니다. 뭐 일본 복싱에서 그 맷집으로는 그 꽤 유명했던 선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마스무라 겐지 선수의 그 턱이 너무 강했던 그거를 증명했던 시합이 또 이 시합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이 시합을 5라운드에 이제 부상 판정으로 이기게 되는데 문성현 선수가 그 하여튼 그렇게 때려도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잘 버텼던 마스무라 겐지의 그 턱에 좀 굉장히 신기할 정도의 맷집이 좋았던 선수로 기억나고. 근데 이때도 문성길 선수가 다운을 두 번인가 세 번까지 시키지 않았나요? 3번 뺏은 것 같아요. 세 번. 그것도 다 정타에 의한 다운이죠. 예, 근데 아까 한 라운드 초반에. 예. 근데 이게 또 마스무라 이게 또 버팅인지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어쨌든 중간에 또 부상 판정으로 돼서 약간 김이 새긴 했지만 앞선 부상 판정보다는 그래도 나름 순도 면에서는 좀 제일 높았던 부상 판정이었던 것 같아요. 다운을 3번 시켜서 확실하게 뭔가 자기 페이스로 경기를 이끌고 갔었고, 또 마스무라 겐지가 카오사이 갤럭시한테도 도전을 했던 선수고, 나름 전적 쌓기용이 아니라 좀 나름 실력 있는 관록이 붙은 선수를 데려와서 한국으로 서울로 불러서 시합을 한 거기 때문에 좀 혹자들은 이 시합 또한 부상 판정이라 그래서 문성길 선수의 그 복싱 스타일을 좀 깎아내리려는 하나의 또 빌미로 삼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요 시합만큼은 그런 평가의 범주에서 벗어난 나름 문성길 선수다운 시합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가 제 기억으로 한양대학교 체육관에서 했던 것 같은데, 저는 나름 재밌게 봤습니다. 좀 결과는 부상 판정이라서 아쉽지만 전 5라운드 KO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문성현 선수가 마스무라 겐지 선수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돼요. 예. 근데 죽었나요? 예, 돌아가셨나요? 돌아가셨는데 나중 아닌가? 이 마스무라 겐지가 오니즈카한테도 한번 도전하지 않나요? 하죠. 그러니까 이 바로 로만처럼 얼마 안 된 직후가 아니라 한 몇 년 뒤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그 부인하고 그 부모님이 마스무라 겐지 부모님이 문성현 선수에게 이제 연락이 와서 이렇게 좀 그런 좀 와달라? 좀 와달라고 이렇게 했던 초대를 했던 조문을 와달라고요. 조문도 그렇게 들었던 것 같고, 그 굉장히 또 문성현 선수에게 굉장히 뭐 그래도 예전에 시합했던 그런 선수로서 굉장히 그 존경심을 보내고 그쪽에서 굉장히 그렇게 좀 연락이 와서 문성현 선수 가슴이 찡했다는 그런 말을 좀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 정서로 자기를 이겼던 선수의 그 시합이 한참 지난 후인데, 세월이 한참 지난 후인데도 그렇게 연락이 와서 그런 따뜻한 거를 온 정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그 일본 사람들의 그 정서가 조금 또 다른 면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한국 사람도 정이 많다고 하지만 또 그 네. 결이 약간 좀 조금 다른. 다르죠, 이건. 일본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자신의 남편과 정서. 가족을 무참하게 두 번이나 이겼던 선수인데, 그 선수에게 이제 그런 연락이 와서. 근데 갔었나요, 문성길 선수가? 아니 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게 이제 연락이 와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사실 이 경기가 마스무라 겐지가 다운도 3번 당했고 파울도 3번인가 먹었어요. 그랬는데 점수 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위험했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 처음에 계속 다운될 때는 손쉽게 끝나겠구나 했는데 문성길 선수의 그 매를 견디면서 그러니까 문성길 선수의 정타를 정면으로 맞고서 눈동자가 안 돌아가는 선수는 마스무라 겐지 처음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문성길 선수의 펀치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마스무라가 막 돌진하려고 할 때 이제 경기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일본 팬들이 상당히 아쉬워했던 아 이거 끝까지 갔으면 마스무라 상이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 좀 현실적이지 않은 기대를 좀 가진 그런 경기이기도 한데 사실 뭐 부상 우리는 생각이 다르죠. 이거 부상 판정 아니면 뭐 중반에 KO 시켰을 거라고 생각을 저도 하겠지만 중반에 가도 어차피 KO 시켰을 거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이제 반대로 또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네. 아 이게 특이하네요. 더 갔으면 네. 그 마스무라가 이제 문성길 펀치는 내성이 생겼고 이제 경기를 엎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그 많은 선수들이 기대를 내성이 생길 때쯤에서 이제 무너지죠. 쓰러지죠. 네. 예, 어쨌든 그런 그 기대를 갖게 하는 사람도 있게 할 만큼 마스무라는 나름대로 선전한 경기였어요. 아마 그래서 선전보다는 매치 얼굴로 밀고 들어오지 않았나. 그래서 본인이 더 그런 그 가족한테 그런 얘기를 남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또 들게 되네요. 이렇게 무성길 선수가 이제 그 2차 방어전에 통과를 하게 되고 20일이 지나서 11월 10날입니다. 그 유명우 선수가 그 주니어 플라이급의 최다 방어 신기록 그 16차 방어에 도전하는 경기를 그 15차 방어전에서 한 차례 꺾었던 레오가메스를 포항에서 맞아서 16차 방어전을 치르게 됩니다. 1차전에서 그 제가 봤을 때는 3, 4점 정도 무난하게 이겼던 시합인데 그 언론이나 그 베네수엘라 쪽에서 이렇게 태클을 걸고 들어와서 이번에는 유명우 선수가 좀 칼을 갈았던 것 같아요. 연습을 좀 심하게 하셨고 그다음에 레오 가메지라는 그 강자를 이번에는 좀 군소리 없이 한번 이겨보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고 나온 시합 같아요. 시합 내용도 1차전과는 좀 완전히 다른 완전히 압도하는 그런 시합 내용이 돼서 역시 유명우가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줬던 그런 시합인 것 같아요. KO 직전까지 몰아붙였으니까. 예. 레오 가메스. 근데 레오 가메스 역시 1차전에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좀 선전을 선전했죠. 했지만 그렇게 해서 적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좀 알았는지 2차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예전에 전진 압박형으로 나왔는데 거기서 패착이 된 것 같아요. 유명우 선수가 정말 상대하기 좋게끔 이거 잘 걸렸다 할 정도로 레오 가메스가 알아서 속된 말로 범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온다고 해야 되나? 네, 이런 식으로 해주니까 유명우 선수 입장에서는 명예도 나름의 살짝 흠집난 명예도 회복하고 먼지도 털어버리고 역시 유명우라는 그런 찬사를 받는 그런 시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16차 방어전 거의 봐 유명우 선수가 진짜 선수랑 황혼기였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이 시합은 뭐 도랑치고 가재 잡고 뭐 다 한 시합이라고 그 명예 회복도 확실하게 하고 16차 방어라는 신기원도 세우고 그러니까 1990년도가 유명우 선수의 해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파운드 포 파운드 그 랭킹을 그 동양권 선수로서 주니어 플라이급인데도 10위 안에 들어갔어요. 물론 이제 움베르토 곤잘레스가 더 상위의 랭크가 되긴 했어도 전체급을 논하는 그런 자리에서 어쨌든 이때 차베스가 부동의 일이었고요. 전 세계가 알아주는 그런 복서로 이제 성장을 한 건데 진짜 그 아까 말씀이 나왔지만 역시 유명우라는 그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그 시합이 아니었나 싶네요. 이때 당시도 생각했지만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이 스타일이 이 훌리오 세자르 차베스하고 유명우 선수하고 조금 비슷한 면이 있어요. 시합을 보면은 근데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명우 선수가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차베스보다. 그 복싱 그 테크닉 쪽의 면에서 수비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유명호 선수가 좀 더 얕게 잘하는 것 같고 차베스는 단지 이 유명호 선수보다 더 높이 평가받는 이유는 좀 더 턱이 더 턱이 좀 더 강하고 그 차베스만의 이렇게 점점 조여 들어오는 압박 복싱의 달인이기 때문에 그 유명우 선수가 상대적으로 조금 이 선수보다 뭐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지만 복싱을 좀 더 또 잘했던 거는 유명우 같아요. 지금 제 생각하기에는.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좀 터무니없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 유명우 선수 실력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세계 레벨이었죠. 이 차베스보다 결코 이렇게 보면은 떨어지는 실력이 아니에요. 뭐 나름 5년 넘게 챔피언하면서 난다 긴다 하는 강자들은 다 제압을 했던 선수니까 절대로 뭐 폄하 당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다만 좀 차베스 얘기를 하셨는데 차베스랑 유명호 선수와의 차이는 차베스는 좀 발 빠른 선수들도 잘 잡았다는, 도망 다니는 선수도 기가 막히게 압박해서 잘 잡았다는 그런 차이는 좀 그러니까 있는 그 것 부분은 같아요. 이제 내구력에서 워낙 자신이 있다 보니까 네. 그 웬만한 잽은 흘리면서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리를 좁힐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더 강하게 보였을 수는 있지만 이 수비력, 특히 수비력에서 보면은 뭐 유명훈 선수가 좀 더 위가 아니었나, 위길이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수비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수비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웃복싱을 하면서 하는 수비, 그리고 발로 이제 수비.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하는 수비는 살짝 흘리면서 그렇죠. 상대적으로 수월하죠. 예. 디펜스가. 그래도 상대 공격을 좀 피하면서 하는 수비는 나름 그래도 상대적으로 쉬운데 유명우 선수의 수비는 인파이팅을 하면서 하는 수비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사정권으로 들어가면서 수비를 한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데 저는 가장 유명우 선수를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지 않고 인파이팅으로 파고 들면서 인사이드에서 상대와 접전을 벌이면서 가능한 한 최소의 정타를 허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맞는다고 그래도 정말 동물적인 감각으로 흘린 패링을 네. 해버리고 참 그런 면을 봤을 때 하긴 그런 수비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그렇죠. 이런 17차. 업적을 네, 쌓을 17차는 수는 못 없었을 갔겠죠. 텐데 유명호 선수의 경기를 다시 보면 볼수록 그런 그 감탄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롱런하는 정말 레전드급 선수들은 맷집도 타고났지만 수비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해글러 얘기도 했지만 해글러도 수비가 굉장히 상대 펀치를 흘리는 그 수비 굉장히 뛰어난 선수잖아요. 예. 지금 황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일정 거리에서 그런 수비력은 누구든지 웬만한 선수는 다 할 수 있는데 유명호 선수는 그 근접 거리에서 제가 볼 때 그 큰 주먹을 허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맞고 정찰을. 비틀거린 적이 없었죠. 근데 그렇게 압박을 많이 했고 그렇게 거리를 좁힌 시합을 많이 했는데도 그 큰 주먹을 허용한 적을 제가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 거의 뭐 수비 쪽으로는 뭐 우리나라에서 변정일 선수와 거의 뭐 같이 이렇게 견주어도 이렇게 굉장히 좀 뛰어났던 변정일 선수가 수비가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변정일 선수 수비력이. 다운된 적이 좀 있고 이래가지고. 아 그거는 이제 저기 일본을 원정 가서 아니 그 일본 원정이 아니라 그 뭐죠, 세계 랭킹 진입전에 그 중남미 선수 한번 불러서 했었잖아요. 타르만전이었나요? 저 잘 기억이 안 네, 나는데. 그때 한번 처음 다운 나가고 판정승으로 했고. 근데 그 멕시코 선수들하고 이제 특히 라바레스 같은 잘했죠, 그때는. 그런 선수하고 붙었을 때 수아레스. 수비력을 보면 네. 감탄할 정도로 수비력도 꽤 좋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유명호 선수는 16차 방어, 장정구 선수를 아성을 이제는 뛰어넘는 그런 선수가 되면서 90년대를 제일 앞서 언급된 선수들 중에 가장 화려하게 90년대를 마무리하는 선수가 됐네요. 또 유명호 선수는. 만일 말이죠. 문성길 선수의 그 돌주먹, 그 공격성, 체력, 내구력 플러스 유명우 선수의 이 디펜스가 그 믹스가 됐다면 어떤 목소가 나올까요? 좀 비현실적인 얘기이긴 합니다. 너무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뭐- 듀란이나 두란이 될 수도 있고, 두란도 수비가 굉장히 좋은 선수니까. 이거 상상이 안 되네요. 너무 또 이게 또 문성근 선수는 공격 각도나 이런 게 약간 좀 다른 변칙적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정확한 타점 타이밍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웃자고 한 얘기인데 두 분이 머리가 너무 진지하게 이렇게 네. 상상을 네. 하시니까 아니, 너무 조금 당황스럽네요. 스타일이 좀 다른 선수를 이게 조합을 시키려니까. 예. 어쨌든 유명우 행복한 선수가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 본인의 이제 나는 유명우다라는 것을 어필하면서 신기원을 열어 젖혔고 이제 3일 후죠. 그 WBA에서 그 명령했던 재대결 이제 김봉준 선수와 실베리오 바르세나스의 2차전 경기가 그 대구에서 또 열렸습니다. 이 시합은 뭐 김봉준 선수가 1차전에서의 그 잡음을 의식했는지 그래도 2차전은 좀 상대적으로 좀 잘하지 않았나요? 이때 경기는 제가 김봉준 선수 시합을 그렇게 크게 막 관심을 두고 보는 뭐 시합은 챙겨 보지만 그렇게 막 집중해서 막 보는 그런 선수는 또 아니었기 때문에 5차 방어에 그래도 뭐 상대적으로 좀 무난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완벽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4, 5점 정도 예. 무난한 판정승으로 그렇게 기억이 돼요. 바르세나스도 어쨌든 그 신예 복서로서 상당히 좀 저돌적으로 과감하게 이제 치고 들어오긴 했는데 김봉준 선수가 1차전에 버팅을 좀 그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파이팅 하는 과정에서 좀 무모한 마찰은 좀 그 빚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어쨌든 영리하게 좀 시합을 운영을 했고 김봉준 선수의 그 잡초 같은 그런 근성이 좀 빛났던 그런 재대결이 아니었나. 하지만 그 시합의 어떤 임팩트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끝나고 나서 오랫동안 남는 그런 장면은 없었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김봉준 선수가 그 연습을 뭐 엄청나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전에 선수했을 때. 감량을 또 엄청 크게 하셨던 선수라고 전 들었고 그리고 뭐 엄청나게 노력을 했으니까 세계 노력한 챔피언이 선수. 됐고 또 5차 방어는 되게 한국 본인이 가진 소질에 네. 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셨죠. 그쵸 5차 방어전은 되게 또 한국 기준으로 보면 되게 롱런을 한 그 케이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죠. 세계 타이틀 5차 방어라는 것은 세계 챔피언들 중에서도 한 30%가 아마 안 될 거예요. 그 정도로 한두 번 방어하기도 어려운데 그렇죠. 엄청난 감량고를 겪으면서도 이렇게 5차 방어전을 해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귀감이 될 만한 선수라고 봅니다. 김봉준 선수를 보면 정말 그 잡초 복수의 전형 같은데 저는 그 예전에 허준 선수랑 했던 경기가 그렇게 많이 떠올라요. 근데 두 선수가 막 난타전을 하면서 결국 김봉준 선수가 링바닥에 패대기가 쳐질 정도로 허준 선수의 주먹을 맞고 이제 그 나뒹굴고 그 세컨드였던 조민 관장이 이제 김봉준 선수를 위로하면서 KO 패한 후에 이제 이렇게 저 진정시키는 그런 그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승자였던 허준 선수도 물론 승승장구해서 세계 타이틀 도전까지 이제 하게 되지만 결국 세계 챔피언은 되질 못했고 김봉준 선수는 그 이후에도 더 많은 패배, 무승부 막 이런 그 잡초 같은 길을 계속 걸으면서 묵묵하게 실력을 그 쌓아 나가고 또 일본에서 오아시라는 복싱 전제를 무너뜨리면서 이름을 알리고 결국은 세계 챔피언이 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잖아요. 예, 그렇죠. 일단 한번 레오 실패를 가메스를 불러서 이긴 시합을 국내에서 해놓고도 어이없는 판정으로 정말 타이틀을 넘겨줘야 했는데 결국은 그 타이틀을 따서 이렇게 방어하는 것을 보면 그 의지나 이런 부분이 또 그것을 끄집어내줄 수 있는 지도자의 능력 그런 부분을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 최이용 선수한테 지고 또 했지만 결국 이오카 선수한테도 비교적 선전을 하고 또 미국 가서 멜초코 카스트로랑 또 경기 내용으로 본다면 그렇게 뭐 밀리는 시합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이런 스타일 선수를 복싱계의 자수성가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면? 자수성가. 자수성가형 약간 좀 미스가 난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자수성가. 그 어떤 거에 굴하지 않고 도움도 받지 않고 순전히 자기 본인의 그 노력으로만. 그러니까 세계 챔피언 국내 그 세계 챔피언을 했던 선수들 중에서 가장 그 어려운 시기를 많이 거친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유망주 소리를 절대 들어보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장한 복서가 아닌가 싶어요.
이영철 선수도 역시 아, 4전째까지 1승 3패. 예. 정말 세계 챔피언과는 전혀 거리가 그런 먼 선수인데. 그런 전적이었지만 우수 신인왕으로 이제 재탄생하면서 하지만 이영철 선수는 1승 3패 후에 연전 연승을 하고 그쵸. 이제 세계 챔피언까지 갑니다. 중간에 뭐 데이빗 그리만한테 한번 패하긴 했었어도 일본 원정전도 계속 이겨왔고 근데 김봉준 선수는 그런 시기가 없었던 거죠. 그런 면을 봤을 땐 참 대단한 선수예요. 그 라이트 저 미니멈급에서 김봉준 선수, 이경현 선수, 최유용 선수, 최정만 선수가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늘 궁금했던 얘기인데 이 뭐, 네 선수 중에 베스트 컨디션 순위를 굳이 매기자 그러면은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쉽지 근데 않네요. 만약에 가상 대결을 한다면 어때? 베스트 컨디션을 기준으로 가상 그러니까요. 대결을 한다면 저는 김봉준 선수가 최종 승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최희용 선수 1차전 보면 너무 약간 엄밀히 말하면 졌다기보단 아, 졌다고 이긴 시합이죠. 보기 힘든 김봉준 선수가 이긴 시합이었고 예, 절대로 그 테크니션 그 순발력 좋은 센스 있는 감각의 테크니션 상대로도 그 정도 다룰 정도면 압박으로. 예, 김봉준 선수가 실력이 결코 안 좋은 챔피언 실력이 정말 뛰어난 선수고 챔피언이 됐을 때는 이미 실력이 네. 그쵸, 일취월장했을 일치월장. 때고요. 그런 전성기 때의 기량 대 기량으로 붙으면 전 만약에 아까 언급하신 그 선수들과 뭐 시합을 다 한다면 저는 가장 승률이 높은 선수가 김봉준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딱 결론을 못 내리겠는 게 최정만 선수가 잘할 때는 정말 돋보이게 잘해요. 그러니까 나파를 잡을 때 예. 또 뭐 박종훈 선수와의 시합 이런 걸 보면은 천재형의 분명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시합을 이제 망칠 때는 뭐 오아시전처럼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파스쿠아전처럼 헤매긴 하는데 그런 그 최정만 선수가 정말 좋을 때 만난다면 누구도 못 이길 것 같은 저도 그런 느낌도 최정만 있어요. 선수. 근데 그게 나파 이제 키드 한차의 시합이 너무나도 강렬하고 강렬했죠. 너무 그죠? 재밌고 그렇죠. 예. 감동적이어서 그때 근데 이제 삼각구도로 한번 생각해 보면 머리가 김봉준 선수가 이긴 오아시 선수가 또 최정환 선수를 그쵸. 잡았단 말이죠. 네. 그것도 김봉준 선수는 네. 일본에서 이겼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또 하지만 복싱은 상대성이 있으니까 상대성이니까. 둘이 붙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최희용 선수도 오아시 선수한테 또 맥없이 타이틀 풀었고 또 그런 것도 또 그리고 이제 이경현 선수도 이경현 선수요. 한번 이제 필 받으면 그 이경현 선수가 이제 이호카랑 할 때도 네. 저희가 뭐 연두에서 한번 다뤘지만 12라운드까지 정말 팽팽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이제 최정환 선수가 좀 오아시를 이기고 난 다음에 이경현 선수와 최정환 선수의 경기가 정말 성사가 됐다면 참 재밌는 매치가 됐을 텐데 그것도 좀 아쉽긴 합니다. 참 미니멈에도 인재들이 많았네요, 진짜. 뭐 물론 오광수 선수도 또 있었고. 하지만 그러네요. 참. 근데 이게 운동 선수가 예전에도 체급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신 부분이 있지만 이 성인 남자 운동 선수가 이 47.6kg까지 뺀다는 경우는 엄청난 혹독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선수들한테 건강상의 하자가 염려될 정도로 약간의 그런 체급 조정이 복싱만큼은 몇십 년째 이 체급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전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이제 한국도 이제 청년들의 체형이 그 되게 미니멈급이 이제 소모가 지금도 되는데 이게 잘 되고 있나요? 미니멈급은 지금 그들만의 잔치예요. 사실 동남아랑 일본의 선수가 제일 많죠. 아, 일본이 소인국이다 보니까 미니멈급 선수들이 많고 외구라고 하죠. 태국, 또 필리핀, 중남미 선수 아니면 중남미의 소수. 선수 정말 그들만의 리그라서 지금은 그 챔피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웬만한 복싱 팬들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미니멈급 세계 챔피언이 돼도 그 TV 중계를 붙이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노우에가 미니멈부터 시작했었나요? 라이트 플라이부터 했죠. 라이트 플라이, 그다음에 슈퍼 플라이, 벤텀,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오카가 이제 미니멈부터 아 했죠. 이호카 선수 생활 하나요 지금? 이오카 카즈토가 지금 네체급 챔피언이고, 현재도 챔피언이에요? 예, 지난 어. 이제 겨울에 다나카 고세이라고 그 역시 미니멈부터 세 체급 챔피언 무패였어요. 근데 도전을 했어요, 이오카한테. 이기면 네 체급이 되는 거고, 정말 그 다체급 석권잡기를 일본에서 빅매치를 했는데 이오카가 KO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오카는 뭐 네 체급 챔피언인데, 이런 네 체급, 세 체급 챔피언이어서 경이적이라는 그런 그 어떤 감정보다는, 아, 복싱이 참 이렇게 쉬워졌나 하는 그런 좀 한탄이 그쵸. 나와요. 예. 체급도 너무, 그런데다가 기구까지 많아져 버리니까 그런 세 체급, 네 체급 챔피언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예전에 7, 80년대 두세 체급하고는 뭐 퀄리티 면에서 한참 차이가 나버리니까. 그러니까 경량급은 거의 일본이 잡고 있네요. 미니멈 주니어 플라이 이 라인까지는 거의 예, 벤텀 이하 라인에서는 정말 유망주들이 많습니다. 아. 세계 수준에 근접해 있고, 그만큼 이제 세계 수준이 경량급이 많이 전체적으로 좀 하락했다고 보여져요. 일본은 복싱을 계속 하고 싶으면 절대 아마추어에 머물러서는 안 되나요? 복싱으로 생계를 꾸려간다 하면 무조건 프로를 가야 되는 그런 구조인가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듯이 국내를 제외하고 네, 한국은 특이한 그 케이스고. 아마추어로는 생계 자체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아마추어를 이제 할 때가 뭐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인터하이나 고교 챔피언십 하게 되면 이제 성인이 돼서 뭐 대학교 가서도 이제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이나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 그 프로에 들어오죠. 복싱으로 이제 좀 승부를 거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아마추어는 아마추어다. 프로를 하기 위한 과정, 가정. 예, 그런 식의 이제 자연스러운 게 되는데, 국내에는 이제 뭐 전혀 다른 완전히 기형적인 전 세계에도 잘 없는 기형적인 구조가 돼버렸고. 네. 그래서 체급 얘기가 예전에도 이제 몇 번 나왔었는데, 네.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이 1990년도의 세계 타이틀 매치가 31년 전이잖아요. 네. 이때 미니멈급이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네, 맞아요. 근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미니멈급을 고수한다는 거는, 글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몸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국도 평균 신장이나 체형이 다 커졌는데 예. 지금은 뭐 한국 선수 웬만하면 다 기본이 패더 이상이더라고요. 유망주들.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 녹음을 하고 있는 지금 날짜가 오늘이 6월 25일이죠. 네, 네. 저희가 이틀 후에 6월 27일에 그 한국 타이틀 매치 시합을 개최하면서 시합 이전에 이제 프로 테스트를 합니다. 예. 그 프로 테스트에 지금 50명이 훨씬 넘게 나왔어요. 음. 그 중에 여성분이 4분 나왔는데, 여성분 4분을 빼고 50명이 넘는 남자들 중에서 네. 가장 낮은 체급의 선수가 벤텀으로 1명 신청했고, 그 다음이 라이트급이에요. 그래서 벤텀급 선수에게 이제 양해의 전화를 해서 체중을 빼지 말고, 예. 만일 라이트급, 그 다음에 나온 선수가 라이트급이니까 예. 라이트급 선수와 체중을 안 빼고 나와서 테스트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게 이제 싫으면 그 이 선수와 그 테스트를 할 만한 선수를 좀 데리고 오든지 라고 이제 그 문의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체형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패더도 없어요. 슈퍼 패더도 없고, 50명이 넘는 선수 중에 1명만 벤텀,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라이트급 이상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정식 선수들은 아니지만 뭐 이것만 봐도 지금 세태가 확연히 이제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뭐 미니멈급 선수는 현재 없는 실정이고요. 네. 2000년대 초반부터 거의 랭킹에 자리가 빈자리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뭐 김재원 선수나 네. 나기문 선수, 뭐 김재호 선수라든지 네. 몇몇 선수밖에 없었어요. 네. 장민수 선수나. 근데 정말 손에 꼽을 만큼의 선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국내는 아마 미니멈급 선수를 보기는 힘들 거. 챔피언보다도 선수 자체를 구경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뭐 또 한참 옆길로 샜습니다. 그러면 다음 경기로 가보죠. 이제 11월 24일에 그 장정구 선수, 이제
움베르토 곤잘레스에게 패한 후에 그 은퇴하지 않고 플라이급으로 한 체급으로 올려서 그 리코 시오드라를 8라운드에 KO시키고 재기에 성공을 했고요. 이제 소트 치탈라다에게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두 체급제 이제 그 세계 타이틀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 이 시합 정말 좀 안타까웠어요. 이 시합이 왜 서울에서 벌어졌음에도 약간 그런 너무나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무 홈 어드밴테이지 없이 공정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좀 장정구 입장에서 억울하다고 해야 되나? 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상식적 얼추 봤을 때는 장정구 손이 올라가도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왜 이게 소트 치탈라타 쪽으로 손이 올라갔는지. 저는 무승부 시합으로 봤는데 아 그래요? 무승부? 그 이때부터가 이제 시쪽 시합에서 좀 약간 불이익을 좀 당할 요 시합의 시초인가요? 아무래도 그렇다고 봐야 돼요. 이제 장정구 선수가 극동 소속이잖아요. 극동 소속이 WBC랑 비즈니스를 이제 많이 해왔는데 이제 90년만 보더라도 뭐 백인철 선수라든지 뭐 이여루 선수라든지 이런 극동 선수들이 WBA로 많이 선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태국 쪽의 프로모터들이 좀 득세를 이제 하던 시점이었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이 시합의 채점에 어떤 영향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장소에 상관없이. 그렇죠. 뭐 엄밀히 따지면은 뭐 1점 정도 이겼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건 뭐 무승부 정도가 적당했던 시합이었는데. 네, 뭐 예전에 80년도 뭐 기준으로 뭐 굳이 얘기한다면 장정구 손 들어주고 다음 방어전으로 꼭 한 번 더 재대결하는 이런 식으로 좀 풀어갔을 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힘을 많이 잃었죠. 이면에 그런 여러 가지 비즈니스상의 그런 여러 가지 좀 뭐라 그래 역학 구도가 바뀐 상태에서 시합을 하다 보니까 이런 판정이 나왔던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장정구 선수가 좀 더 확실하게 이겨줬어야 되는데 그 한계점을 이제 좀 넘지는 못한 것 같고요. 근데 이 시합도 그렇고 이후에 벌어지는 한번 그 도전전도 그렇고 장정구 선수가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뭔가 기량이나 이런 게 뭐라 그래야 되나 많이 무뎌졌다. 전투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는 걸 달리던 자동차가 1년, 2년을 쉬고 다시 하다 또 보니까 기름을 넣고 또 달리려니까 장정구 본인도 항상 예리하게 칼을 갈고 시합을 가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1년의 공백 그 칼이 굉장히 무뎌진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같았으면 장정구랑 충분히 피할 주먹 충분히 받아칠 상황에서 그러지를 못하고 좀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신기에 있다가 인간계로 내려온 그런 상황이라고 굳이 비유를 한다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하긴 뭐 전성기의 장정구 선수를 생각한다면 좀 뭐 김 빠진 맥주, 그러니까 좀 많이 무뎌진 상황. 그렇죠. 또 한 체급을 올리게 되니까 치탈라타는 또 펄펄 날고 있을 때였고 그래도 정말 잘 싸웠는데 잘했죠.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그런 경기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WBC에 제소를 하고 재대결 그걸 받아냅니다. 받아내는데 그 사이에 이제 주인이 바뀌어버리네. 그렇죠. 저희가 90년 일부에서 그 키티카셈과 이정재 선수의 경기 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타이틀 주인이 바뀌고 또 이제 그쪽으로 장정구 선수가 마지막 도전을 다음 해에 하게 되죠. 하지만 이때도 굉장히 그 잘 싸웠다는 그런 그 격려가 많았어요. 장정구 선수가 아쉽다.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기회를 주자는 쪽에 그런 여론도 좀 많이 형성이 됐었고, 그래서 뭐 시합은 이기지 못하고 타이틀을 따지는 못했지만 장정구 선수로서는 그래도 소득이 있었던 그런 한판 승부가 아니었나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에 한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12월 8일이었죠. 그 정말 그 이름만 들어도 저희가 와 하던 그 90년대 초반에 세계 프로복싱을 이끌어가던
그 또 포스트 타이슨 시대의 어떤 유일한 그 블루칩이었던 훌리오 세자르 차베스에게 그 안경덕 선수가 애틀랜틱 시티에서 이제 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WBC랑 IBF 통합 타이틀이었어요. 최초의 통합 타이틀 매치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아니 근데 이게 웃긴 게 웃긴 건 아니고 좀 IBF 1위 자격으로 도전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정확한 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명 도전자 자격은 맞아요. 근데 WBC가 아니고 IBF라고 해서 뭐 됐다는 얘기를 제가 우연히 들은 것 같아가지고 랭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랭킹, 그래서 시합 올라가기 전에 이미 안경도 선수의 표정에서 조금 굉장히 초조함을 좀 느꼈는데 1라운드를 지나고 막상 부딪혀 보니까 좀 힘들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지 그 안경도 선수의 그 주먹 나오는 것도 왠지 자신이 없어 보였고, 그리고 차베스 선수가 워낙에 이 안경 선수의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그 사정없이 날라오는 그 주먹이 안경 선수로 하여금 질려버리게 1라운드부터 질려버리게 그런 그 표정을 느껴가지고 좀 기대를 좀 안 하고 그냥 봤던 근데 그런 시합이에요. 차베스 입장에서 안경덕 선수는 되게 하기 좋은 조건을 다 갖춘 것 같아요. 발도 빠르지 않고 펀치가 세지도 않고 또 맷집이 아주 좋은 선수도 아니고 차베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된 말로 요리하기 편한 상대. 저는 안경도 선수를 그 한국의 저기 홉킨스로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늘 생각하고 홉킨스요? 봐요. 그러니까 뭐 홉킨스처럼 그 굉장히 좀 끈적끈적하게, 그렇다고 뭐 정타를 잘 날리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 실력을 낼 수 없는 그런 끈적끈적한 복싱을 하는 그런 좀 희귀한 복수로 그렇게 기억이 돼서 이 시합도 그런 식으로만 풀고 나간다 보면은 좀 조금은 그래도 그 약간의 일말의 희망은 가지고 봤는데 일단 1라운드 이후에 도저히 안 되겠다는 그런 표정에서 그걸 딱 읽고 별로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본 시합은 아니에요. 차베스한테는 그런 마법이 통할 상대가 아니었죠. 차베스는 그냥 자기 스타일로 그냥 와서 부셔버리는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또 이때가 또 멜드릭 테일러라는 벽을 넘고 이제 진짜 소위 말하는 큰 돈을 벌어들이는 흥행복서로 자리 잡아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차베스 입장에서는 그 누구한테도 발목을 잡히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예. 안경덕 선수는 애초에 뭐 차베스 입장에서는 안중에도 없었던 시합배인 것 같아요. 막상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더 큰 시합, 더 큰 빅매치를 계속해서 꾸려나가서 이제 큰 돈을 이제 벌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합이 흘러가면서 중간에 3라운드인가 그때 라운드쯤에 안경도 선수가 에라 모르겠다 마지막 그 본인의 그 영혼을 끌어모아서 훅을 몇 번 던졌던 것 같은데 한두 차례 들어가는데 차베스 입장에서는 꼼짝도 안 해. 살짝 살짝 놀라는 표정은 짓지만 이거 그 예전 그 자기 그 스타일대로 꾸준하게 밀고 들어가서 뭐 결국에는 3라운드에 끝나네요, 시합이. 3라운드 TK요. 그 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주먹을 크게 휘둘렀는데 차베스 선수의 그거를 크게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자기 페이스대로 꾸준히 밀고 나가는 걸 보고 역시 차베스구나라는 걸 또 느꼈습니다. 안경덕 선수도 그 사실 도전이 너무 늦었어요. 그러니까 85년에 이제 동양 챔피언이 되고 사실 그 한국 챔피언, 동양 챔피언 그 시절이 참 그 전성기였는데 86년도에 이상호 선수에게 타이틀을 뺏기기는 하지만 좀 빨랐다면 또 상대가 차베스가 아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때 운명이죠. WBA는 코지였나요? 이때도? 90년도면 그러네요. 그건 말든 코지였네요. 코지면은 혹시 모르죠. 이 안경도 차라리 코지랑은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서로 진흙탕 싸움을 해가지고 싸움. 그렇게 말리다 보면은 혹시 모르는 거예요. 그 시합은. 안경덕. 이대로 안경덕 선수 은퇴를 하나요? 더 시합을 몇 번 더 가지나요? 은퇴한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뭐 재기 전에 한두 저도 차례 했을 은퇴로 수도 기억하고 있고요. 있습니다. 아까
그 녹음 전에 김영문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그 주니어 웰터급, 슈퍼라이트급은 챔피언들이 막강했네요. 극강의 챔피언들 뭐 무왕수린이 제일 처음이었고 그다음 무왕수린이 먼저였죠. 그다음이 세르반데스. 세르반데스가 먼저였는데. 무왕수린이 먼저. 무왕수린 그다음 세르반데스, 쟁쟁하네요. 아론 프라이어, 베니테스. 베니테스가 아니야. 베니테스라는 한국어. 국내 선수가 한 적이 아. 없고요. 그다음 코지 이제 마지막이 이제 차베스. 와 정말 뭐 아론 프라이어, 프라이어. 무왕 사인상 무왕수린, 안토니오 세르반테스, 그 차베스까지. 세 명은 역대 파운드포 슈퍼라이트급 파운드포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꾸준하게 이름 올리는 선수를 상대로 도전했고, 야 진짜. 그러니까 뭐 승패를 떠나서 지금도 좀 세계 탑 레벨의 선수와 우리 선수가 네. 좀 한 링에서 시합하는 모습 자체만이라도 네.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종종 있었는데 그렇죠. 어우, 80년대 그리고 마지막이 2001년도에 지인진 모랄레스 아 모랄레스도 대단한 네. 챔피언이었고요. 그 이후로는 진짜 없네요. 하긴 뭐 도전 자체를 못 하고 있는데. 최우삼 선수가 몇 번 하고 그다음 손정호 선수 한 번 하고 그 뒤로 끝나버리니까 아 그리고 90년도에는 북경 아시안 게임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추어도 이 90년을 이제 마지막으로 좀 쇠퇴기로 접어들게 네.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아마복싱이 86 아시안 게임까지 6대회 연속 복싱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었어요. 86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전체급을 예. 석권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기도 했는데 90년도에는 이제 역시 또 종합 우승은 이루지만은 메달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금메달 5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 이렇게 이제 7대회 연속 종합 우승을 마지막으로 94년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이었죠. 그때는 금메달이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그 한국 아마 복싱도 완전히 하락의 길로. 쇠퇴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때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 라이트 플라이급의 양석진 선수, 또 플라이급의 이창환 선수, 그 라이트급의 이재권 선수, 그리고 헤비급의 최성배 선수, 그리고 슈퍼 헤비급의 백현만 선수. 그 5명이 이제 금메달을 땄고 은메달은 그 진명돌 선수, 그리고 황경섭 선수가 이제 금메달 후보였는데 이때 은메달에 이제 머물렀고요. 동메달은 이제 노장들 전진철 선수랑 홍기호 선수 이렇게 이제 동메달을 획득을 하면서 프로복싱도 그렇지만 아마복싱도 이 90년을 이제 분기점으로 서서히 이제 내리막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에 킹스컵 대회에서는 금메달을 하나도 못 땄어요. 그런 대회가 없었었는데 그래서 킹스컵 대회가 끝나고 나서 아시안 게임 한국 힘들겠다라는 전망까지 나왔지만 그래도 이제 그 왕년에 그 힘이 이제 뒷심이 있어서 그 뭐 종합 우승까지는 차지를 했는데 마지막 영광이었죠. 이렇게 이제 90년도가 마무리되고 그 뭐 겉으로는 그 유명우 선수가 그 세계 타이틀 방어 신기록도 세우고 또 문성길 선수와 김봉주 선수가 여전히 챔피언으로 있고 복싱 강국의 그런 이미지는 갖추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그 복싱의 불꽃이 조금씩 꺼져가는구나라는 그런 위기감은 그 복싱계 전반에 퍼질 때입니다. 그리고 방송국에서 일단 복싱을 외면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크게 다가왔고 그런 면에서 이제 흥행의 어떤 그 빨간불이 켜지게 되는데 뭐 전성기가 있었다면 이렇게 쇠퇴기가 또 찾아오게 마련이죠. 90년을 쇠퇴기로 본다 그러면 좀 이르지 않나요? 쇠퇴기의 전조 현상. 전조 현상. 그러니까 이때 90년도 자체가 쇠퇴라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쇠퇴기로 가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신호가 좀 켜진 시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지진 나기 전에 개미들이 먼저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20번 이상의 세계 타이틀 매치를 풍성하네요. 치러주고 하다 보니까 나름 뭐 다 물론 한국에서 벌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풍성하고 볼거리는 좀 많이 제공됐던 그 시합 그 90년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 세계 랭커가 30명이 넘었어요. 뭐 WBA, WBC 양대 기구만 봤을 때도 30명이 넘고 정말 다양한 선수들의 유망주가 있었는데 이제 진짜 문제는 그 뒤를 바치고 새롭게 등장하는 신인 복서들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남아있는 선수들은 세계 랭커는 30명이지만 이 선수들은 이제 곧 은퇴할 선수 아니면 조만간 은퇴할 선수 그리고 그 밑에 또 치고 올라와서 그 역할을 해줄 선수들이 있어야 되는데 차세대를 준비하는 선수들이 이제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그 구조가 이제 무너져가고 있다는 그런 그 전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건데 그래도 이때는 뭐 아마추어에서 뭐 오광수 선수나 변정일 선수, 김광선 선수도 이제 프로에 데뷔해서 또 다음을 노리고 있고 기약하고 있을 때기 때문에 뭐 외적으로는 풍성한 하지만 그 내적으로는 좀 위험한 그런 그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일본 복싱이 제가 보기엔 지금 그래요. 일본 복싱이 지금 다시 이 시대에 네, 지금 외적으로는 이노우에 나오야라는 슈퍼스타도 있고 무라타 료타라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의 미들급 세계 챔피언도 있지만 그리고 또한 뭐 서너 명의 세계 챔피언이 더 있어서 대여섯 명이 되는데 지금 일본 복싱이 제가 볼 때는 세대 교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 5년 10년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뭐 그게 어떻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에 지금 치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챔피언이 좀 흔해지면서 그런 희소성이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격투기에도 지금 조금씩 인기를 밀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무라타르타하고 이제 홉친 골로프기가 시합이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 지금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그거는 진작에 도쿄돔에서 이제 테이켄 프로모션에서 추진하던 거예요. 골로프킨을 불러서 도쿄돔에서 무라타와 그 이제 시합 재밌을 것 시합을 같은데요? 하려고 했었는데 뭐 코로나 이슈가 이제 터지는 바람에 무라타도 시합을 거의 못 하고 있어요. 하지만 금년 말 정도면 뭐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전 무라타르타 시합을 1라운드부터 끝까지 본 시합은 없는데요. 뭐 하이라이트만 짧게 잠깐 봤는데 그 박종팔 선수하고 만약에 같은 동시에 피크 타임으로 이제 붙었다 그러면 동양 타이틀 매치로 붙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당연히 박종팔 선수가 우세하다고 봅니다. 예.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 시대를 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의 무라타 료타가 강하고 뭐 잘하고 뭐 하지만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시절만 해도 아마추어에서 웬만한 족적을 남기지 않으면 프로에 와서 힘을 못 쓰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종팔 선수가 인터뷰에서 그러더라고. 라경민 선수 하면서 예전에 뭐 스포츠 같은 프로에 나와서 그러는데 아마추어는 아마추어일 뿐이라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아마추어에서 알만 날고 긴다고 하지만 아마추어는 아마추어일 뿐이다. 프로하고 또 틀리다. 이런 식으로 박종팔 선수가 정리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냥. 자, 그러면 1990년도의 토크는 이것으로 4부를 모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도를 추후에 나가기 전에 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그 재미있는 복싱 관련 이야기거리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엔딩 김영문님께서 좀 해주시죠. 너무 오래간만에 이렇게 같이 함께해서 즐겁기도 했지만 너무 오래간만에 해서 좀 제 자신이 좀 너무 버벅된 것도 있는데 다음에는 좀 더 의미 있는 주제를 가지고 좀 더 즐겁고 풍성한 대화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